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주택 임대소득 이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 그러니까 또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절세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좀 한정적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종합소득세는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세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 이익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죠. 첫 번째, 임대 수익 금액을 줄이는 거, 즉 임대료를 적게 받는 거. 근데 내 그 수익 임대료하고 이제 상반되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두 번째, 경비를 높여야 됩니다. 즉 필요 경비를 최대한 입증받는 게 하나의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장세액 공제를 적용받자는 거예요. 즉 내가 신고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쓰면은 복식부기, 많이들 복식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복잡하게 복식부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세무 전문가들의 도움만 받으면은 기장세액 공제라는 걸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좀 구체적인 거는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택 임대소득은 임대소득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임대소득은 원래 임대소득끼리의 결손과 이익이 통산되지만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결손금은 계속 이월할 수도 있고 다른 소득하고 또 통산을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 조절을 통해 가지고, 임대료 조절을 통한다는 얘기는 임대료를 2천만 원 이하로 만들어 가지고 분리과세를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왜? 종합과세로 가면은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가기 때문에 그 방법을 취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주택 임대 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내용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 경비를 최대한 입증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주택 임대 소득과 관련된 필요 경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 소득과 관련된 필요 경비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 재산세,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 두 개의 특징은 보유하는 와중에 낸 세금이겠네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주택 임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수리비 있을 거고, 또 임차인을 들이기 위한 중개 수수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이제 아마 이자 비용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가상각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차량 유지비도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다툼은 있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사업과 관련된 제반적인 경비여야 되거든요. 근데 차량 유지비, 내가 차 기름값을 넣고 차에 대한 리스료나 렌탈료를 경비로 처리를 했다라고 했었을 때는 과세관청하고 다툼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그 차량 유지비가 주된 목적, 임대 수입을 위해서 들어간 주된 목적이 해당하는 경비냐, 아니면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비냐 여부를 따지거든요. 근데 내가 임대주택은 하나만 있는데 차를 쓰고 임대료, 그 차량 유지비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에서는 그 차량 유지비는 인정 안 해줄 여지가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는 다툼이 있기 때문에 제반적인 현황, 내가 임대 물건을 몇 개 갖고 있고 또 그 임대 주택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신중하게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만약 이 중에서 감가상각비라는 게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일 겁니다. 그 감가상각비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 주택이 있으면 이제 토지 부분이 있고 이제 건물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취득가액을 나눕니다. 토지 부분하고 건물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건물 부분에 해당해서 보통 40년으로 안분을 하거든요. 40분의 1을 해가지고 그 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비로 반영하는 방법인데, 이건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로 반영을 하면은 어떤 반대급부가 있냐면은 내가 그 주택을 팔 때 취득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만큼은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는 얘기는 뭐죠? 그만큼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차별을 두고 있죠? 경비 종합소득세에서 이미 받았잖아. 그러면 이쪽에서도 취득가액에도 그대로 인정되면은
이중으로 공제받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한쪽에서 경비 처리를 받았다 하면은 다른 쪽에서는 그 반대급부로 세금을 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비로 반영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놔뒀다가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 게 좋습니까? 이제 두 가지를 결정해야겠죠. 어떤 게 나을까요? 통상적으로 보통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하는데 최고 세율이 45%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종합소득세에서 내가 45% 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그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하면은 이때 경비로 반영해서 종합소득세를 조금 이렇게 그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나중에 양도세에서 많이 혜택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하고 향후 양도세 절세 효과를 비교를 해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가는데, 통상적인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상황을 지켜봤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서 세금을 더 혜택 보는 게 훨씬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항목은 그냥 단지 지금 현재만을 보지 말고 좀 넓게 보고 판단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기장세액공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장세액공제는 어떤 사람들이 받냐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신고한 경우에 받는 겁니다. 얼마 받냐면 산출세액의 20%를 1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공제받아요. 이게 굉장히 적지 않은 세금이거든요. 그럼 간편장부 대상자가 누구냐? 직전 연도 주택 임대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주택 임대 사업자가 복식부기 차변 대변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재무제표를 반영해가지고 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복식부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반 납세자들이 할 수 있습니까? 세법적 지식이 있다고 하면은 뭐 할 수는 있는데 조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세무 대리인들한테 의뢰해서 맡겨야겠죠? 그러면 비용 들지 않습니까? 물론 비용이 드는데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을 주고서라도 내가 종합소득세에서 세이브되는 금액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아니면 복식부기 대상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마 이제 5월 달 초 되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이제 발송이 될 겁니다. 거기에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대상자인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이 아마 간편장부 대상자이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해가지고 소득세 신고를 하면은 기장세 공제를 적용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결손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발생한 결손금은 내가 이 결손이라는 것을 입증만 하면은 첫 번째, 다른 소득이 없다고 했었을 때 이 결손금은 15년 동안 2월에서 쓸 수 있어요. 즉 올해 세금 안 나고 내년에 임대소득이 많이 발생했다고 했었을 때 그 임대소득하고 통산됩니다. 그럼 그때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을 한다는 얘기는 분리과세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종합과세로 가면서 실제 경비 내역을 반영을 해가지고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타소득이 있으면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내가 주택을 사가지고 임대소득을 냈는데 올해 이제 뭐 우연찮게 공실이었는데 이자는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럼 주택 임대 사업만 고려했었을 때는 결손이겠네요. 근데 나는 근로소득자로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종합소득 안에 이 소득이 다 들어가죠.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 주택임대소득도 사업소득의 일종이니까 두 개를 통산하면은 내가 연말정산에서 냈던 세금을 일부 환급받을 수도 있다. 즉 타소득이 없으면은 2월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타소득이 있으면은 통산해 가지고 내가 낸 세금에서 세이브할 수 있다. 그것도 이제 기억하셔 가지고 혹시 결손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5천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연말정산을 해가지고 얼마 정도 세금을 냈겠죠. 근데 주택임대소득 금액에서 1,000만 원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두 개를 통산하면은 종합소득 금액은 4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4천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근로소득에서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하는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특히 이제 근로소득자죠. 근로소득자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다라는 분들이 주택 임대소득도 같이 있다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데 2천만 원이 초과되면은 무조건 종합과세, 즉 타소득하고 같이 합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임대료를 약간 조절하면은 내가 분리과세로 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월 임대료를 160만 원을 받고 또 B라는 분은 180만 원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A, B 둘 다 근로소득에서 3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고액 연봉자입니다. 근데 만약 A라는 분이 160만 원이 받고 있다라 했을 때 연으로 따지면 1920만 원이거든요. 1920만 원이니까 2천만 원 이하네요. 그럼 나는 분리과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로소득하고 합산되지 않고 1920만 원에서 50% 필요경비 인정받고 그리고 근로소득에서 이미 뭐 높은 소득이 있으니까 공제금액, 즉 200만 원은 못 받겠네요. 아무튼 그 금액에 대해서 14%만 이제 세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그럼 134만 원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근데 B라는 분은 똑같은 35%의 세율에 적용받는 근로소득자인데 180만 원의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연으로 따지면 얼마죠? 2,160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이 초과하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종합과세로 가야 돼요. 그러면 2,160만 원에 대해서 종합과세로 가면은 경비를 실제 필요 경비를 인정받든지 아니면 기준 경비율이나 단순 경비율 둘 중에 하나를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필요 경비가 많이 없다고 가정하고 그럼 추계로 갔었을 때 뭐 그냥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소득 금액이 1,2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다른 소득이 없으면 거의 6% 정도 세율을 적용받지만 타소득이 있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근로소득에서 받고 있는 최고 세율은 35% 세율을 바로 적용받죠.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 나와요? 한 4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A, B의 차이는 뭐죠? 월세를 160만 원 받았냐, 180만 원 받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임대료 수입이 연으로 얼마 정도 되죠? 20만 원 갭이니까 12달 곱하면 24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세금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분리과세로 갈 때하고 종합과세로 갈 때하고 거의 30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를 하면 더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타소득에서 소득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무조건 분리과세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분리과세로 간다는 의미는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을 2천만 원 이하로 만들어야 됩니다.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을 2천만 원 이하로 만들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낮추고 보증금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월세가 아닌 전세로 돌린다든지 해가지고 연 수익 금액을 2천만 원 이하로 만들면은 세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거의 대부분 분리과세로 하는 분들이 아니고 종합과세로 하는 분들 그리고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분들 위주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럼 분리과세로 적용받는 사람들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 방법이 유일하게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입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따르죠. 어떤 거?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려면 아파트는 제외가 되고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한해서 적용받을 수 있고 또 그 주택은 10년 동안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임차인들한테 주거 안정에 대한 혜택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각 세목에서 세금 혜택을 이렇게 부여하는 건데 종합소득세에서도 이 내야 될 세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차감해주는 세 감면 제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요건 있겠죠. 첫 번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가지고 임대를 개시한 시점에 기준시가 자체가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법정 의무기간을 충족해야겠죠.
언제 등록했는지에 따라 달라요. 2020년 8월 17일 이전에 등록했으면은 그때는 단기로도 등록할 수 있었겠죠.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 그 이후부터는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돼 가지고 무조건 장기 10년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했으면 꼭 지켜야 되는 거 5% 증액 제한이죠. 그거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양쪽 다 지자체 및 세무서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하면은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람들은 산출세액의 30%,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람은 산출세액의 75%를 세액 감면을 해줍니다. 상당히 그래도 큰 금액이죠.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으면은 300만 원 또는 750만 원을 공제해 준다는 거니까 상당히 크죠.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내가 그냥 주택 임대 소득만 있다고 하면은 그 나온 세금에 대해서 30%, 75%를 이제 차감을 해주는데 타소득하고 같이 결합돼 있다. 그러면 이제 종합과세로 이제 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산출세액도 다른 소득하고 합산된 산출세액이 있겠죠. 그 전체 산출세액에 대해서 30%, 75%를 공제해 주는 건 아니고 만약 타소득하고 합산돼 가지고 산출세액이 있다고 하면 그 산출세액 중에서 임대소득과 관련된 산출세액을 먼저 분리를 하고 그 임대소득과 관련된 산출세액 중에서 30% 또는 75%를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근로소득 금액이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소득 금액이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합해서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한 6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산출세액이. 그리고 이분이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고 했었을 때 아까 나온 600만 원에 대한 산출세액의 75%를 공제해 주는 건 아니고 이 600만 원 안에는 근로소득하고 주택 임대소득이 합산된 세금이기 때문에 이 600만 원 중에서 주택 임대소득과 관련된 산출세액을 먼저 발라내야겠죠. 그걸 소득 금액으로 발라내거든요. 그 소득 금액으로 발라내고 낸 금액에 대해서 75%를 공제를 해준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 의해서는 150만 원이 세액 감면으로 적용된다. 600만 원에 75%를 감면해 주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